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연일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이 특정인한테는 맞고 특정인한테는 안 맞고 여기에는 맞고 여기에는 안 맞고 이런 얘기를 한대요. 뭐냐? 자, 먼저 강조하는 말.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쉽게 말해서 지금 새순을 위해서 떡잎이 져야 된다. 중진들 이제 물러나 달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라고 압박을 했던 그 중진들의 면면을 봤더니 기준이 나이인지 선수인지 좀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떡잎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세 가지가 또 다른 세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냅니다. 첫마디가 형님 꼴찌에 떼요 그래요. 적합도 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그 전화를 끝내고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 조사 한 적 있냐? 없습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이러더라고요. 그게 경기도란 무슨 뜻이냐? 알 사람은 다 아는데 경기도 팀이라고 있어요. 나는 이거는 비선의 농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의 공식 조사 결과입니다. 그분이 아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좀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 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비선의 농단이다. 아니다. 과민한 반응이다. 새술은 새부대,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물어낸다. 뭐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쭉 하지만 밀려나는 사람은 아니 무슨 기준으로 나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아까 떡잎이 져야지 새순이 자란다고 했는데 무슨 기준으로 떡잎을 정했냐. 이 이른바 떡잎으로 지목당한 사람들의 이제 불만인 거죠. 대표적으로 사실 이게 뭐 선수 기준으로 보기도 어렵고 나의 기준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최근에 네. 지목당한 분들. 최근에 이제 불출마 사실상 요청을 받은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3선이에요. 보통 이제 그 이른바 올드보이라고 한다면 이제 4선 이상이거든요. 예. 근데 인재근 의원은 3선이고 물론 이제 김근태 전 의원, 고 김근태 의원의 그 부인이시기 때문에 지역구를 그렇습니다. 오래 해왔다라는 뭐 그런 이미지도 있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정치적 후광이 있지만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단 선수로는 3선이고 더군다나 아까 지금 인터뷰에 나온 문학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형님이 꼴찌이다라고 전화 받았다는 예. 문학진 전 의원은 재선이에요. 재선이에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게 뭐 올드보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반면에 뭐 이번에 험지 출마 그 권유받은 추미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5선이거든요. 5선이네. 그럼 이건 뭐 선수가 기준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건 것이고. 아닌 것 같고. 그럼 혹시 나이가 기준일까? 이렇게 본다면은 예. 아까 문학진 전 의원 69세고 이종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60세입니다. 66세인데 예. 지금 60대 불출마 인데. 권유 안 받은 대표적인 인사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 81세입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 뭐 나이가 기준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정성호 기준인 의원도 거냐. 60대고. 정성호 의원도 60대고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기준인 거냐 그런 불만이 나오는 거죠. 예. 아니 그럼 그것도 물어보죠. 그럼 그 빠진 자리에는 그럼 누구를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른바 친명 나아가서 찐명들이 들어간다 이제 이런 그 불만들이 지금 나오는 것인데요. 그 문학진 전 의원 이게 지금 경기 광주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태준 그 특별 보좌역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도시주택공사, 예. 경기주택도시공사. 맞습니다. 그 전에 그 대선 때 이른바 옆집 논란이 옆집 이러던 논란. 네. 그 경기 주택도시공사의 부사장을 지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진상 씨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있는 것으로 어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 자리 같은 경우에는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도 참여연대 민변 활동하고 이번에 영입인재로까지 들어와서 영입인재 10호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당시 이제 사법 리스크 시작됐을 때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에도 있었던 사람이고요. 자, 그러니까 김남근 변호사가 얘기가 되니까 여기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인재근 의원이 좋다. 나 물러날게. 뭐 내가 오래 했다고 하니까 나도 정치에 더 이상 욕심 없어요. 하지만 내 다음 자리는 우리 쪽에서 정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전했나 봐요. 하지만 이쪽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김남근 변호사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인재근 의원이 김남근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까지 지금 밝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건 내가 지지하는 후보 아니다라는 입장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불출마 그 요청을 수용하면서도 저 사람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런 입장까지 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분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공천 초기인데도 이러면 나중에 정말 탈락하고 아니 나는 빠지고 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가라고 하더니 결국 들어오는 사람은 친명입니까?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인데 인재건 의원이 그 김남근 변호사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 말한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조금 전에 뭐 떡잎으로 지명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떡잎으로 지명된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 그건 친명이 아닌 거예요. 친명이 아닌데 또 하나 더 한 걸음 더 나간 기준은 친명인데 찐명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친명이더라도. 친명인데도 찐명이 있는 찐명을 거예요. 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문학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이 정부 특보단장을 했어요.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렇네요. 정부 특보단장을 했는데 거기보다 더 찐명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해서 불출마를 권유를 한 거예요. 어허.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그 인재건 의원도 물론 뭐 선수가 높아서 그랬지만 그때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공동으로 총괄 선대 본부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이 역할도 했는데 친명 진영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데도 거기에 또 다른 진짜 그 찐명을 더 넣기 위해서 그 김남근 변호사를 넣기 위해서 불출마를 종용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한마디로 딱 한 게 나는 찐명으로 나 대신 친명을 밀어내고 찐명으로 오는 사람 지지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그 인재건 의원은 좀 어떻게 보면은 순순히 물러났지만은 그러지 않을 사람들이 상당히 속출을 할 거고 또 특히 인재건 의원은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그 민주당 안에서 김건태 계가 아직 있는데 그렇죠. 김건태 전 의원에 대해서는 거의 아주 신성불가침처럼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민주당 안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 배우자를 지금 공천에서 이재명 대표가 배제를 하는 것은 친명계 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김근태도 그러면 배제를 하는 거다 사실상. 그렇게 되는 것이죠. 부인을 어쨌든 뭐 참선을 했지만은 그 직접 그 전화를 해서 불출마를 종용을 했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논란이 계속 일자 친명계에서는 이런 얘기 계속 언론에 나오면 좋을 게 없잖아요. 친명계에서는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찐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와 뭐 같이 근무와 과거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뭐 같이 근무했다던가 하면 다 찐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후보가 그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어떤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네. 이재명과의 거리로서 따진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 최종 공천 결과를 보면은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친문 찍어내기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보면 예우도 해주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 차원에서도 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전선과 후방이 있는데 잘 나가서 싸우지 않는 것이 좋은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저는 총선 알겠습니다. 관리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상은? 이재명 대표 입장을 소위 말하는 측근 의원들이 지금 대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하니까 지금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가면 이재명 대표 이상하게 직접 나서야 되느냐? 이 부분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이 교통 그 사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은 소위 말하는 시스템 공천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사거리에 교통량이 집중이 돼가지고 병목이 막 벌어져서 막 어디 이 신호가 제대로 잘 신호 작동이 되는데도 교통량이 원활히 안 될 때는 곳이 있죠. 안 되는 곳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 누가 나갔습니까? 결국 교통경찰이 직접 나가 수신으로 이쪽 라인 빨리 먼저 가세요. 이쪽 라인은 멈추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 공천을 앞두고 소위 말해 중진들을 비롯한 이런 몇 군데에서는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위 말해 시스템 공천, 그러니까 신호등만 가지고는 이 지금 원활한 교통량이 이 지금 통행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표가 나선 거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인 것이고요. 근데 막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왜 저쪽 차만 계속 그러니까요. 보내주냐고요. 그래, 그 이야기를 차만.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할 건데요. 예. 두 번째는 그거죠. 쉽게 말하면 아까 박성준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어차피 나가봐도 안 될 분들은 그 나가서 나중에 진짜 이 공천
이 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 심사에 의해서 탈락될 경우에 상당히 정치적 체면을 구길 수 있으니 오히려 대통령가 나서서 예우를 해주는 거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내 차선은 막아놓고 다른 차선만 계속 보내느냐, 그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사실 앞서 이 송국근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확실하게 당의 주류 교체를 이루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친문계에 대한 정권 교체 책임론을 갖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는 GT계, 김근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근 의원이 지금 대타로 추천한 사람이 유원회 전 교육부총리라고 그래요. 유원회 전 의원 같은 경우 대표적인 김근태계였는데 그건 노고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인영 의원이에요. 이인영 의원이 대표적인 GT계 의원이거든요. 그렇죠. 옛날 보좌관 출신. 보좌관 출신이고. 그래서 이인영 의원을 만약에 구로에서 만약에 탈락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GT계가 완전히 몰락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다른 하나의 계파적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인영까지 이제 거론이 되기 시작하면 만약에 그렇게 갈 경우에는. 근데 이인영은 지금 86의 지금 대변인 역할을 지금 하고 대변인 있는데. 역할도 하고 있고 또 동일 지역 삼성 그 기준에도 지금 올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 글쎄요. 그러니까 이인영도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돼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렇게 계속 올드보이 뭐 나이로 보든 아니면 뭐 선수로 보든 이런저런 이유로 올드보이를 나가시라고 하는데, 근데 이분은 왜 만나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비명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추석 전에 만난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 왜 추미애 전 장관에게는 러브콜을 보내느냐에 대해서 당의 찬반 논란부터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추미애 전 장관의 활용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검토 대상은 될 검토 수 대상이 있다는 제가 되고 있는 것을 말씀이시네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올드보이라고 하는 분들을 다 직접 이 대표가 전화를 했는데, 그럼 뭐 최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올드보이 아니냐. 일관적인 기준을 갖고 해도 이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흔들리게 되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자, 추미애가 활용 가치가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이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미애 내보냈다가 전체적인 판이 바뀔 수도 있고 그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 덕치를 정확히 따졌겠죠. 이재명 대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원래 지역구가 강진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고민정 의원이 있는 거기 5선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전 장관을 만났을 때 언론 보도에는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종용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험지 출마 쪽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그 동작입니다. 동작을. 그 지역에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추미애 그 자체 여론조사를. 그러면 이제 민심을 한번 탐방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 추미애 전 장관은 다목적으로 이제 쓸 카드가 되는 것이죠. 일단은 친문이죠. 그 법무부 장관을 했으니까. 그런데 전향을 했어요. 사실상 전향을 해서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공격을 했습니다. 왜 나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딪혔을 때 나를 사퇴를 시켜서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임종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직접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친명 진영에서 친문을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친문 장관 출신이 그걸 앞장서서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명분이 되는 거예요. 친문을 쳐내는 명분이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추미애 전 장관에게 뭔가 보상을 해줘야죠. 보상을 해주려면은 이 출마를 시켜야 되는데, 양재 출마시키면 내부에서 반발도 일어나고 하니까 험지에 출마를 시키는 거예요. 험지에 출마를 시키는데, 출마를 해서 떨어지면은 그냥 그 영도 폐기하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당선이 돼서 국회에 들어가면은 지금 친문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수로 쓸 수가 있는 다목적 카드이기 때문에 예외로 치는 겁니다. 자, 다목적 카드가 될 수 있을까? 아까 나경원, 이수진, 추미애 요 그 그래픽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자, 일단 최근에 가상 대결에서 47대
37, 9.9%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이수진 의원은 뭐 현역이긴 합니다만 8.9% 포인트. 이수진 의원이 그래도 물론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격차는 추미애가 더 나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수진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지율 얘기를 했습니다. 지지율?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직전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배석자 없이 1시간 정도 만나서 출마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앞서서 그래서 민주당은 당초 송파 갑의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이자 검찰 출신인 석동현 후보가 공천될 경우에 추 전 장관을 내보내서 검찰 정권 견제를 내세우려고 했지만 네, 석 후보가 탈락을 하자 동작을해서 나경원 전 의원과 맞붙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대표가 최근에 동작을 현역인 이수진 의원에게 전화 통화를 해서 지지율을 더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지지율이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당선 가능성이 공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차재원 교수님. 네. 한 사람은 설 명절 전에 따로 만나서 얘기하고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한 사람한테는 전화 걸어서 그 지지율이 좀 문제인데 쉽게 말해서 요즘에 성적이 잘 안 나와 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일종의 뭐랄까요, 이 서울의 전략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작을 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빼앗기면 상당히 타격이 크다고 아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앞서 우리가 봤던 그 펜앤마이크의 리서치 그 여론조사에 나옵니다만 지금 이수진 의원이 상당한 격차로 뒤지는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아마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에도 비슷한 아마 양상이 드러났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위험하겠구나. 그래서 아마 이수진 의원 보고는 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지율을 만약에 못 끌어올리면 당신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로도 해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문제는 이 이재명 대표가 이수진 의원을 만약에 교체할 경우에 이것이 만약에 지지율이라는 것이 이 하나의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수진 의원 입장에서는 반발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물론 대타로 아까 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추미애 전 장관을 만약에 공천할 경우에는 아까 앞서 여론조사에서는 이수진 의원이 그나마 그래도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1% 앞서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도대체 기준이 뭐냐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포인트 차가 전체적인 오차 범위 안에 있죠. 그러니까 1%포인트 차가 높다 적다가 의미는 없지만 그러면 왜 나한테 내가 그래도 어찌됐든 높게 나왔는데 왜 나를 나가라고 하느냐 그런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예.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 또다시 사법 리스크 태풍이 불어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제는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그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씨가 첫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미칠 파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김만배 등 이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한 말도 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등등 이렇게 저를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그 원망하던 저를 위해서 돈을 줬다, 대선 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그런 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맥락을 들어봐야 아는데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랑 친분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이 인터뷰차. 자, 김만배 씨의 유죄 판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의 앞머리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김만배 씨가 어제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가 뭐냐면은 뇌물 공여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뇌물을 줬냐? 당시 성남시 의회 의장이던 최은기 씨한테 우리가 40억 원 주기로 하고 그건 약속을 한 거고 실제로 이제 급여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줬다 이거거든요. 그 어떤 일에 됐거냐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어허. 그 공사를 설립하는데 왜 뇌물을 줬냐? 당시에 이제 그 성남시의회 구도상 그때는 한나라당이었거든요. 이채영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뇌물 공여를 통해서 의석수를 확보를 해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했다. 거기 도시개발공사에 나중에 사장 직무대리까지 지낸 사람이 유동규 씨잖아요. 예. 그리고 그 공사를 통해서 어쨌든 대장동 일당들한테 사업을 몰아주고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이 검찰이 지금 이 기소한 토착 비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공소 사실에서 앞부분에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인정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물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 소식도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김정숙 여사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 수영 배우는 문제였다고요? 뭐예요, 그게?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최근 검찰이 이제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사건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김정숙 여사가 남편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 청와대 여성 경호관으로부터 1년 이상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에게 고발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의원은 고발장에서 이 김 여사가 임무와 책임이 정해져 있는 여성 경호관에게 수영 강습을 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해서 경호관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적었고요. 예. 이 해당 사건이 알려진 거는 지난 2020년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인데요.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여성 경호관은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서 수영 강습을 하지 않았다라면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동 청구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도에 문제가 없다. 네. 그리고 패소를 한 이유가 여성 경호관의 개인 수영 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된다.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알겠습니다.